진짜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뭐가 어떻게 썩었는지 모르니까. 빅스가 올라간다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변동성이 클 거야 그런 거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뭔가 좀 불안한데 옵션이라도 좀 사놓을까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고, 사람들의 심리도 불리시 마켓에서 베어리시 마켓으로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트렌드는 있는 것 같아요. AI, 빅테크 이런 것만 좋은 것이지. 예. 좀 밑에는 혹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사실 있잖아요. 그쵸. 신용의 문제가 온다면 이건 크죠. 이거는 심각한 이슈거든요. 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고. 일단이 뭐 다이먼이 뭐 바퀴벌레 한 마리 나왔으면 좀 더 많을 거야 했던 얘기 하고 나서 바로 그냥 그 뭡니까 뭐 애들 이름도 그거 하네. 지온스뱅크. 예예예. 지온스하고 지온스하고 웨스턴 알라이언스인가 막 예. 그런 애들. 아이비들 중에는 그랬더만 뭐 제프리스 쪽에 뭐 불똥이 튀는 그런 양상. 네. 우선 지금 저 바퀴벌레론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죠. 예, 잘 알 수는 없는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용상 보면 네. 지온스 뱅크하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라는 게 그냥 지역 은행들인데 예. 사이즈가 예.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한 2년 반 전에 실리콘밸리 뱅크 예. 시끄러울 때 그 은행 정도의 사이즈인가 봐요. 두 개 다. 얼추 한 20위권이네. 네, 그러니까 뭐 네. 그렇게 작은 데는 아닌데 네. 뭐 큰 차이는 이제 뭐 좀 내용상 뭐 사기 혐의가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손님들이 제대로 얘기 안 해주고 예. 돈 빌려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드론이 좀 있는 건데 뭐 금액적으로는 뭐 지온스뱅크가 5천만 불 정도를 뭐 그 라이트오프 한 거니까 별건 아닌데 네. 이제 좀 걱정을 하는 거죠. 혹시 뭐 진짜 부실 채권들이 좀 있는 거 아니야? 신용 경색이 리저널 뱅크 쪽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런 네. 걱정들이 시작하고는 있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뭐 소비가 그동안 나쁜 것도 아니고 예. 뭐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배드론이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진짜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뭐가 어떻게 썩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모든 증시가 좋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 AI, 빅테크 이런 것만 좋은 것이지. 예. 사실은 좀 밑에는 혹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최근에 워낙 주식이 좋으니까 뭐라도 이게 조정을 받을 만한 건수가 없나 이러고 있는데 예. 사실 신용의 문제가 온다면 이건 크죠. 신용의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고 뭐 얘기가 전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돼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유럽이 따라 움직인 거는 유럽은 신용에 관련돼서는 미국보다 항상 더 어려우니까 미국에 문제가 생기면 유럽 뭐 거의 생긴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유럽도 좀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저 상황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뭐 여기서 알 수가 없으니까 뭐 근데 사람들이 어쨌든 걱정을 하는 거죠. 제 주변에도 유동성 중독자가 한 명 있는데 네. 뭐라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거 갖고 잠시 대화를 했더니만 아싸 이러는 거예요. 네. 왜 이랬더니만 저 이제 미국의 지역은행 관련해서 야 그러면 저 형님 뭐 이러면서 한 얘기가 딴 거 있나요? 벌써 파월은 감 잡고 QT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QT 중단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또 QE죠. SBB 실리콘밸리 때도 보세요. 뭐 그때도 뭐 돈 풀어갖고 다 틀어막았는데 지금 뭐 그렇죠. 실제로 신용 경색이 오면 돈을 풀어야죠. 돈을 풀어야 되고 그리고 SCB 그 실리콘밸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네. 기억나십니까? 실리콘밸리는 한 2년 반 전에 그때는 뭐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으니까 장기 국채 너무 많이 들고 있다가 예. 굉장히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예. 가격이 떨어지고 실리콘밸리 뱅크가 그거를 많이 들고 있고 예. 그거를 또 레버리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손해가 나고 그러니까 뱅크런이 일어나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사태는 신용 경색이라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배드론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는 뭐 유동성 리스크 이런 거에 좀 가깝죠. 근데 지금은 신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좀 차이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건드렸지만 이번에는 유동성을 건드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굉장히 천천히 건드리겠죠. 뭐 배드론이 일어나면 하나씩 이제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급격해 보이진 않지만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야 신용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금리를 더 급하게 내릴 것이고 금리를 급하게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이름이 뭐가 됐던 시중에 자금을 더 풀을 수밖에 없고 예. 실리콘밸리 뱅크 있을 때도 그 예금을 전체를 다 막아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금만 그런 식으로 가면 상당한 금액의 돈이 또 풀리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 보면은 2년짜리 금리가 한 7bp 빠졌어요. 그 일이 있자마자. 그리고 예. 아시아상에서 3bp가 추가로 빠져가지고 예. 지금 3.4까지 내려왔습니다. 2년물이. 2년짜리가. 그리고 10년짜리도 4% 밑으로는 참 안 내려오던 게 어제 한 5bp 빠지고 오늘 아시아장에서 또 빠져서 지금 3.96. 3.96 그 정도 예, 되고 예. 그러니까 이자율 쪽에서는 이미 상당히 아뜨거 하고 있는 거죠. 이거 혹시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뭐 좀 풀을 텐데 이제 그런 쪽을 이미 이자율 쪽은 조금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그게 반영이 되고 사실 주식이 어저께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아, 많이 안 빠졌죠. 1% 미만으로 예. 움직였는데 근데 빅스는 많이 올랐어요. 네,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거죠. 이게 신용 경색 같은 거는 사실 큰 충격이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장이 약간 걱정은 하지만 그냥 전체적인 걸로 볼 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예. 그런 문제가 갑자기 일어나진 않거든요. 어떻게 뭐 배드론이 한꺼번에 뭐 바퀴벌레가 어쩌고 얘기했지만 그렇게까지 그렇다면 경고가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채 수익률 측면에서는 2년물도 벌써 그만큼 빠지고 네. 10년물은 다시 4% 아래로 네. 내려올 만큼 네. 그만큼 내려왔는데 이 얘기는 이제 국채에 대해서 매수세가 많아졌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뭔가 침체가 오든지 아니면 뭐가 이렇게 불안할 때는 이제 미국채 쪽으로 달려가는 네. 그런 부분은 이해되고 네. 아까 유동성 측면에서 돈이 또 풀릴 거니까라고 네. 네. 측면에서 그렇게 되는데 돈 풀린다 하면 또 길길이 뛰는 게 또 가상자산 암호화폐 아닙니까? 네. 근데 얘들이 요새 금은 천정부지로 날아가는데 얘들은 지금 장 빠질 때 증시 흔들릴 때 특히 나스닥 쪽이 많이 안 좋을 때는 보면 얘들도 같이 휘청휘청거려요. 지금 많이 빠집니다. 비트코인 전일 대비 6%, 뭐 도지도 10% 넘고. 근데 암호화폐는 예. 처음에는 좀 헷갈렸지만 예.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걸 그냥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고 헷갈렸지만 지금은 거의 뭐 암호화폐는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잖아요. 위험 자산. 아니, 안전 자산이고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는 거의 최근에는 거의 나스닥이랑 같이 움직이는 위험 자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이자율이 빠졌으면 최근에 예를 들어서 외환 시장을 보면 달러원은 최근에 뭐 몇 달 동안은 달러와의 움직임은 거의 이자율의 함수였거든요. 네. 쉽게 해서 이자율이 예. 내려오면 달러가 예. 내려오고 이자율이 미국 이자율이 올라가면 달러가 올라가고 뭐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죠. 미국 주식이 좋으면 예. 글로벌 주식이 좋을 것이고 그러면 이자율이 내려가면서 미국 이자율이 내려가면서 전 세계로 자금이 좀 이머징 마켓 쪽으로 흘러나가고 그러면 달러가 전체적으로 약세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리스크 온 분위기를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자율이 상당히 빠졌기 때문에 이자율이 저 정도 빠졌으면 달러가 사실 많이 약세가 돼야 되는데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되긴 했어요. 예. 어느 정도 되긴 했지만 뭐 98.4였던 게 뭐 98 됐으니까 별거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이거는 좋은 의미에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약해지거나 뭐 이래서 빠지는 게 아니라 뭐 신용 경색 이러니까 이거는 달러 쪽은 별로 움직이지 않는 거고 그냥 길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진짜 신용 경색 흐름으로 간다면 예. 그렇다면 금리 쪽에서 제일 먼저 단기 금리, 장기 금리가 뭐 급박하게 처음부터 이제 내려올 거예요. 예. 단기 금리는 뭐 시중에 유동성이 풀릴 테니까 내려올 것이고 장기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가면서 내릴 것이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점점 심화가 돼가지고 야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예. 왜 그러냐면 배드론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자율이 단기도 더 내리고 장기도 더 내리고
그러고 있다가 보통은 좀 지나다 보면 야 가만히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장기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이런 게 보통의 시나리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도 어느 정도 이런 문제들이 디벨롭이 된다 그러면 그쪽 시나리오로 가는 것인데 뭐 제가 그쪽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고 그쪽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너무 지금 급격하게 생각하는 거는 같은데요. 글로 간다 하더라도 달러 쪽은 이제 그렇게 전에처럼 미국 이자율이 빠졌으니까 달러도 약세가 되겠네. 그런 쪽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시나리오 자체가 전혀 다르니까. 이제 또 새로운 예, 전혀 다른 이제 시장 판을 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동안 주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좀 핑계를 찾고 있는 것도 같고 두 번째는 이거는 심각한 이슈거든요.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일어나게 되면 너무 심각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보험성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고 빅스가 올라간다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앞으로 변동성이 클 거야 그런 거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프로텍션을 하는 거죠. 뭔가 사기 시작하는 거죠. 빅스가 그냥 거래되는 옵션 값을 거꾸로 역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프로텍트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좀 불안한데 옵션이라도 좀 사놓을까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제 무슨 서베이 같은 것도 보면은 사람들의 심리도 불리시 마켓에서 베어리시 마켓으로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트렌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도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야 이거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오르나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약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트레이드 워 그러니까 무역 전쟁, 뭐 서로 관세를 갖고 난리치고 뭐 히토리 우리는 반도체 주지마 히토리오 안 줘. 항만세 때려 우리도 때릴래 뭐 이러고 있습니다. 장군멍군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굳이 따지자면 어느 쪽이 칼자루를 잡고 있고 어느 쪽이 칼끝을 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사실은. 미국이? 지금 중국이 역공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미국이 리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은 사실 되게 조용한 편이에요. 그냥 먼저 건드리면 대응하고 하는 수준이고 요번에 히토류나 이런 거는 중국이 결심을 하고 뭘 했다고 하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뭐 험악하게 가는 쪽으로는 그동안에도 안 갔고 앞으로도 안 갈 거라고 시장은 그냥 보는 거죠. 뭐 양쪽 정상들이 뭐 난리를 치고 뭐 이렇게 말을 했다 저렇게 말을 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심각하게 가면은 서로 간에 좀 다치니까 그래서 잘 해결될 거라고 시장은 일단 뭐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주식이 이 레벨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만 길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금리 쪽에서 금리가 여기서 추가로 하락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진짜 신용 경색 이런 게 온다면 뭐 그거는 다른 이슈인데 뭐 그것까지는 안 간다고 보고 어느 정도 우려가 있다가 끝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2년짜리가 3.4%거든요. 지금 기준금리가 1년 사이에 7번 내린다는 거거든요. 올해 5번? 올해 2번, 내년 3번. 그러면 5번이면 1.25잖아요. 그러니까 3%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1년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3%예요. 그리고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런 것도 좀 건드려 놨는데 1년 후에 가도 중국하고 미국이 옛날 일 다 없어지고 그렇게 세계 협조적인 뭐 무역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미국의 그 적정 금리가 2%나 1%가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지금도 연준이 3%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자 1년 후부터 3%쭉 간다고 보고 지금이 4.25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어떤 2년짜리 금리가 있는데 1년 후부터는 3%예요. 지금부터 1년 동안 4%예요. 그러면 3.5잖아요. 그러면 3.4니까 지금 4.25에서 3까지 1년 동안에 되면 그 평균이 뭐 3.8이나 될까요? 뭐 3.9나 될까요? 그러면 다 거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내려가려면 이자율이 더 내려가려면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3%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1년 후에 그 3%가 예. 그 다음에는 2%로 내려가야 돼요. 2.5, 2. 그렇게 내려가진 않고는 이 3.4가 더 내려갈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러냐면 2년짜리 금리는 뭐 미국 국채는 워낙 리퀴드하기 때문에 유동성도 좋고 뭐 텀 프리미엄 같은 게 2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단기 오버나잇 금리의 합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미국 국채가 이자율이 금리가 더 내려가려면 진짜 그 3%가 아니라 적정금리, 뭐 기준금리, 중립금리 이런 자체가 내려와야 돼요. 진짜 지금의 시나리오에서 많은 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왔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룸이 상당히 적다. 10년짜리도 마찬가지인 게, 자, 1년 후를 딱 생각해 보세요. 1년 후에 오버나잇 금리가 3%예요. 그리고 이제 2년짜리가 1년 후가 되면 딱 3%가 돼요. 예. 지금 3.4지만 그거는 지금 단기 금리가 높기 때문이고 1년 후에 포워드 2년짜리는 벌써 3%에 가 있다고요. 그럼 10년짜리 금리도 3.95인데 그것도 똑같이 계산해 보면 3.8쯤 돼요.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여기서 10년짜리 금리가 30bp, 40bp가 내리면 이 단기 금리가 내리지 않고는 따라 내려올 수가 거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커다란 변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용 경색이 일어나서 뭐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경기 침체를 간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지금 미국 이자율이 추가로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은 달러는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달러가 그렇게 잘 안 빠진다. 빠질 것다. 예, 금리의 함수니까 잘 안 빠지고, 설사 이자율이 여기서 더 내려가면, 제가 너무 그냥 한쪽으로 몰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이자율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예. 달러가 안 빠질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자율이 설사 여기서 급격하게 내려간다면 그거는 뭔가 큰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달러는 또 잘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달러가 오를지는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달러가 쉽게 안 빠진다는 거죠. 달러가 쉽게 안 금리가 그렇게 잘 안 내려올 것 같고, 빠진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니 해도 지금은 대미 투자가 많잖아요. 우리만 이슈가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본, 예. 유럽은 다 하겠다고 이미 커미트를 한 거고. 예. 그다음에 뭐 트럼프는 뭐 틈만 나면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거 뭐 앞으로도 계속 되니까 미국의 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자금이 미국 쪽으로 강제로라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달러가 약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달러를 그냥 달러 인덱스로 보면은 지금 98 레벨인데 이게 뭐 95, 90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만하지만 100, 105 쪽으로 점진적으로 앞으로 1, 2년 동안 오르는 쪽일 것 같아요. 이게 내려갈 이유가 글쎄요, 저는 별로 없어요. 이자율이 좀 문제였는데 이자율이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거든요. 사실 이 정도 이자율이 내려왔으면 예전 계산대로 하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93이나 이 정도가 있어야 돼요. 뭐 이자율 격차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안 간다는 거는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리 진짜 탄탄하다는 거죠. 예.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조금만 빠지면 바로 올라요. 조금만 빠지면 바로 오르고, 잘 못 내려간 가격들은 항상 결국은 오르더라고요. 결국은 오르고 외환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동될 것 같지는 않지만 달러화가 많은 뭐 경제학자나 뭐 많이 얘기했잖아요. 스트래티지스나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는 뭐 정해진 사실처럼 얘기했지만 이자율이 내려오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여기서 그렇게 내려갈까? 네, 내려갈 거면 벌써 내려갔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까지도 안 내려갔던 달러가 이제부터 갑자기 내려간다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대미 투자에 관련돼서 이렇게까지 나오고 이랬는데도 여기에 있는데 앞으로 어떤 뉴스에 달러가 내려갈까요?
이자율이 더 내려갈 룸도 없고 뭐 어떤 경우에 달러가 내려가는 건지 그 시나리오가 별로 없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잘 못 내려간다. 잘 못 내려가고 이 정도에서 유지를 하거나 오히려 위쪽으로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저는 한 1년 후 정도 되면 뭐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만 1년 후에 이 자리에 있으면 100이나 105에 가 있지 90이나 95, 2에 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그래서 물론 달러 인덱스가 유로 커런시에 많이 있고 뭐 달러 예는 조금 뭐 그 비율이 너무 작게 들어있긴 한데 어쨌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볼 때는 내려올 것 같지 않고 사실 달러엔도 마찬가지인 게 달러엔이 올라야 그러니까 예나가 강세가 돼야 달러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나는 강세가 되려면 뭐니 해도 일본 이자율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쉽지가 않잖아요, 계속. 그리고 이 와중에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벌써 내년, 내후년은 2%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높지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일본은 이자율 올리는 거에 대해서 항상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본 이자율도 굉장히 오르더라도 굉장히 점진적으로 오를 것 같고 그렇다면은 도대체 달러가 약세가 될 이유가 뭐가 있지 찾아보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는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달러가 그렇게 약세가 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생각입니다.